예, 뭐 주식은 떨어질 수 있는 거죠. 근데 떨어지고 오르면서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계속해서 힘없이 최근에 밀려가니까 좀 지치는 장인데요. 시황의 해설자들, 시황을 잘 보시는 블로크 이동훈 대표님과 또 중심 잡아볼게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주제 일단 좀 잡아봤는데요. 긴축에 대한 우려들이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소위 그래서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해석과 함께 대응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물가는 오르는데 경기는 하강하는, 그거는 이제 소위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세계 경기가 그런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갈 가능성을 어느 정도나 보시는지, 증시 영향은 어떨까요? 예, 일단 뭐 당장 오늘 숫자로 나타난 거 보면 오늘 뭐 주제가 타당해 보이죠. 당장 미국의 국채금리 올라갔고 네. 이제 국채유가가 사실 95에서 115달러 정도 박스권 움직이다가 오늘 122달러 정도까지 올라갔거든요. 예, 물가 올라가고 금리 올라가는데 여기에 이제 또 어제는 세계은행, 오늘은 이제 OECD에서 글로벌 세계 경제 성장 전망치를 하향했습니다. 근데 성장 전망치를 하향하는 가장 큰 이유들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작년도 12월 그리고 올해 1월과 이제 예상했던 수치와 크게 달라진 거거든요. 그때하고 지금 가장 결정적으로 바뀐 게 물가가 좀 많이 정점을 치고 빠질 줄 알았는데 물가가 생각보다 안 빠지고 있다라는 걸 보고 있는 거고, 그러면 물가가 안 빠지는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이제 봤더니 그 사이에 이제 전쟁이 생겼고, 러시아가 이제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전쟁이 생겼고, 중국에서 이제 봉쇄를 강화하면서 공급망에 또 타격을 주고, 이 두 가지 요인들이 이제 투자들에게 부담을 줘서 이 부분이 최근 들어서 다시 부각이 되면서 이제 경기 침체 우려로 작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선은 이제 둘 중에 하나는 일단 조금씩 풀렸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봉쇄가 지금 완화가 됐기 때문에 전쟁과 봉쇄 쪽에서 한 가지는 좀 부드러워졌다라는 점에서 본다면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치가 그 3월, 4월 그때보다 더 크냐? 그럼 그렇지는 않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재료가 좀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복되면서 강도가 강해지는 게 아니라 그냥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인플레이션 수치라든가 러시아 문제라든가 중국의 봉쇄 문제까지 다 닥쳤을 때 시장이 최대치로 밀고 내려갔던 게 2,550포인트 정도였는데 2,550포인트 갔을 때 당시보다 지금에 전해지고 있는 어떤 재료들이 더 큰 재료 또는 새로운 재료가 있냐라고 본다면 또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예. 대략적으로 본다면 이제 2,550 이하로 내려갈 정도의 상황은 아니고 단기적으로는 이제 반복된 재료가 나오면서 그때그때마다 조금씩 시장이 좀 부담을 겪는 그런 과정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게 뭐 물론 하단에 대한 어느 정도의 좀 지진이 있다고 하지만 뭐 오히려 더 지금은 그때는 이제 좀 떨어질 때 세게 떨어져주고 반등도 왔는데 지금은 그냥 너무 장이 무기력하게 흘러가니까 예. 더 좀 지친다는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제 오늘 만기일, 그 다음에 내일 소비자 물가지수 이런 지표들을 앞두고 있잖아요. 일종의 좌우될 수밖에 없는 오르락내리락 흐름인데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뭐 사실은 지금 조금 전에 이제 말씀하셨던 내용이 지금 이거하고 관련이 된다라고 보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흘러내리면 이제 적극적으로 좀 받아들만 하다 이렇게 이제 매수에도 들어올 법한데 일정이 부담되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당장 이제 만기 앞두고서 뭐 외국인들의 선물 옵션 포지션이 이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니었다 이런 의견이 있고, 또 이제 물가지표 당장 내일 미국에서 나올 텐데 이 물가지표 수치에 따라서 이거 인플레이션 정점이 확인되느냐 아니면은 인플레이션 정점이 아니었구나라는 쪽으로 이제 가닥이 잡느냐에 따라 또 달라지잖아요. 그게 내일 물가지수가 만약에 예상치보다 낮게 나온다면 사실 다음 주 FOMC에 대한 긴장도는 뚝 떨어질 수 있습니다. 어차피 0.5%포인트 인상으로 그칠 거니까. 네. 근데 만약에 예상치를 상회해서 예를 들어서 소비자 물가지수가 8.3% 이상 이렇게 나오면 FOMC에 대한 주목도가 갑자기 확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점도표가 어떻게 나올지 또 이제 그 이후에 어떤 발언들이 또 어떻게 나올지 이거에 대한 주목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어떤 긴장도는 계속해서 이제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본다면 일정이 소화될 때까지는 좀 변동성이 이어지겠지만, 뭐 제가 이제 지난주에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만기 때 전후 때까지는 그냥 변동성 장세로 가다가 네. 만기 일정 소화하면서부터는 시장이 서서히 좀 방향을 잡을 것 같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누르는 과정은 좀 진행이 됐다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내일 소비자 물가 지수가 이제 나오고 나면 여기에 따른 어떤 해석에 따라서 점차 좀 반등 시도도 조금씩 이전보다는 좀 빈번하게 하는 뭐 그런 상황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뭐 시장의 심리가 함께 좀 가라앉았지만 또 시장이라고 하는 게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뭔가 모멘텀이 생기면 또 급등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물론 뭐 급락할 수도 있는 것처럼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요. 뭐 늘 그렇습니다만 뭐 어려운 상황은 알지만 돌파구를 좀 찾아봐야 되죠. 뭔가 좀 기대를 언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가 좀 잘 생각해 보면 저도 주변에 이제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그냥 일반 개인 투자들 이외에 직업을 아예 그냥 이쪽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4월 이후에 시장이 상당히 좀 안 좋았다라고 대부분 다. 왜냐면 이게 충격을 받고 빠지는 거랑 흘러내리는 거랑 뭐 비교를 해보면 흘러내리는 게 더 안 좋거든요. 네. 지금 이제 그런 상황이긴 하죠. 근데 여기서 이제 잘 생각해 보면 5월 13일 이후에 우리가 지루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이유를 생각해 놓고 보면 코스피는 어제까지 한 20포인트 정도 올라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 오늘 하락한 걸 포함을 하면 5월 13일 이후에 지수가 빠진 건 아니거든요. 5월 13일은 지난번에 2,500 저점까지 갔을 때 그 날 그 다음부터네요. 그죠? 예, 그리고 이제 환율이 또 이제 정점을 쳤던 시점인데 어쨌든 그 이후에 우리가 이제 어떤 재료에 의해서 버티기 시작했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가장 큰 이슈는 역시 이제 중국의 봉쇄 완화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중국이 봉쇄를 완화하고 이제 실질적으로 중국이 아무리 경기부양책을 쓰고 싶어도 봉쇄가 풀리지 않으면 경기부양 카드가 적용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중국이 이제 봉쇄를 풀면서 기대하고 있었던 경기부양 카드가 조금씩 돌아가기 시작할 것 같다. 이런 어떤 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동안은 이제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대부분 다 긴축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긴축이 이어지고 있는데 중국에서 풀어주게 되면 제가 뭐 계속 말씀드린 게 올해 중국의 예상 성장률이 한 4% 정도인데 중국은 어떻게든 5.5% 맞추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중국에서 생각했던 것보다 경기 부양 카드가 상당히 강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우리 증시 입장에서는 중국에서의 어떤 수요 증가라든가 공급망이 풀린다라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좀 우호적인 재료가 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게 좀 엇갈리는 재료긴 한데 그러니까 반도체 관련해서 최근에 뉴스량이 상당히 갑자기 늘어나고 있거든요. 네. 당장 오늘 뭐 인텔에서는 수요에 대한 걱정 때문에 이제 실적 전망을 하향하고 뭐 CT에서도 비슷한 의견 내려서 이제 또 주가가 부진했습니다만 이제 어제 TSMC에서는 물론 이제 TSMC하고 이제 또 우리나라 삼성자 하이닉스하고 조금 이제 결이 다릅니다만은 TSMC 쪽에서는 뭐 올해도 매출 증가되고 내년도 좋을 것 같고 반도체 산업은 인플레이션하고 상관없는 것 같다. 이게 또 자신감 보여주기도 했었거든요. 그리고 반도체 매출 전체적인 어떤 합에 대해서도 올해도 마찬가지지만 내년도에도 증가될 것 같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 또 최근에 이제 한 외신 분석을 보면 경제 성장률이 3% 정도만 유지가 되면 반도체 매출은 계속 플러스 성장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뭐 OECD도 마찬가지고 세계은행도 마찬가지지만 성장 전망치를 하향했어도 3% 정도는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감안해 본다면 그동안에 이제 좀 주가가 많이 뭐 만기라든가 이런 일정 제가 뭐 항상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시황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시황 문제 때문에 좀 눌려 있는 상태의 종목들이 만기 이런 일정 지나가면서부터는 조금씩 반전을 모색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국 그다음에 이제 대형주에 대한 낙폭 기대감, 눌림에 따른 반대 어떤 반등 기대감 이런 것들이 시장을 조금씩 어떤 회복시키는 그런 동기로 작용할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중국의 봉쇄 완화, 그다음에 반도체 말씀하셨습니다만 자동차도 그렇고 일정 부분 공급망 해소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습니다. 수급이 지금 안 좋으니까 계속 이런 그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사실 그동안 잘 올라왔었던 뭐 종목들 반도체 가운데서도 주성 엔지니어링 지난번에도 급락했잖아요. 하루에 10% 빠졌죠. 예. 심텍, 동진쌤 이렇게 사실 다 좋은 종목들인데 수급이 없다 보니까 기관들이 뭐 윗돌 빼서 아랫돌 보고 이거 살려니까 저거 팔고 지금 그런 형국이잖아요. 예, 예. 그런 적 와서는 이제 외국인이 결국 키를 쥐고 있는데 환율도 다시 좀 오르고 있고 연기금이 최근에 좀 뭐 사는 움직임도 보였습니다만 이렇게 적극적이지는 않은가요? 수급 좀 체크해 주세요. 아, 뭐 연기금 말씀하셨으니까 네. 사실 연기금이 우리나라 이제 주식 비중 줄인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뭐 자금이 계속 늘어날 거기 때문에 비중을 줄인다라고 해서 반드시 매도 나가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건 시장에 주는 메시지는 썩 좋은 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연기금이 최대 자금을 굴리는 어떤 연기금에서 한국 주식 비중을 줄인다. 이거 외국인들한테 그러면서 투자해라 이거 맞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메시지는 시장에서는 이렇게 썩 좋은 건 아니었다. 이제 일단 이제 이거 따로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시장의 어떤 자금 동향을 보면 예탁금이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 올해 매수를 했으니까 실제로는 예탁 돈이 들어온 거다라고 볼 수 있지만 작년 재작년하고 비교를 해보면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고 또 거래 대금이 계속 줄고 있거든요. 지금 양시장이 평균 한 7조 원 정도 되는데 네. 거래 대금 감소의 의미는 뭐냐면 지수가 못 올라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위에 호가가 걸려 있을 때 위에 호가를 툭툭 하고 이제 매수를 해 나가야 그래야 이제 지수가 올라갈 수 있는데 그 매수해서 나간다. 더 높은 주가에 매수해야 거래 대금이 증가되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멈추고 있다라는 거는 투자들의 박스권 이상의 어떤 자신감이 떨어져 있는 상태다라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조금 우호적인 걸 좀 살펴보면 외국인 투자자들의 수급이 그 사이 좀 변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5월 13일 이후에 외국인 투자자들의 어떤 매매 방식이 좀 달라졌는데 지금 차트로 보고 계십니다만은 저 때하고 가장 큰 변화가 생긴 게 뭐냐면 저 파란색 선이 환율입니다. 근데 환율이 1291원 딱 정점을 치고 빠지기 시작하면서부터 외국인들 매도가 진정이 되고 저 기간 동안에 순매수로 바뀌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1250원과 1300원의 환율의 레벨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 1250원은 금융위기가 생길지도 몰라요 라고 걱정하는 단계고 1300원은 금융위기가 터졌습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단계거든요. 근데 1290원대까지 가다 빠지면서 걱정을 했는데 금융위기가 터질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이제 시장이 바뀌고 그 사이 이제 제가 중국 봉쇄 완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면서 외국인 투자자들도 환율이 정점을 쳤으니 우리나라 금융시장 환경이 좋아졌으니 매수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돌아선 것 같습니다. 근데 저 기간에 우리나라만 저렇게 한 게 아니라 대만도 비슷했거든요. 그러니까 지난주 일주일 단위로 끊으면 보통 그 외국에서 자금 동향 따질 때는 일주일 단위가 목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끊습니다. 근데 이 기간에 보면 27억 달러 정도가 중국하고 일본 제외한 아시아 시장에 유입된 자금인데 그중에 우리나라하고 대만이 10억 달러씩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들어온 걸로 봤을 때는 외국인 투자들은 일단 환율은 1,300원 넘어갈 정도의 상황이 만들어지지는 않을 것 같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환율이 다시 올라가지만 않는다라면 좀 적어도 매도 진정 상황, 그 정도 상황까지는 왔다 이렇게 봐서 뭐 시장이 최소한 빠지지는 않는 그렇다고 올라갈 정도의 어떤 자금이 들어온 건 아니기 때문에 뭐 크게 올라가지는 어렵겠습니다만 현재 수급 상황만 놓고 본다라면 최소한 이렇게 빠지지는 않는 정도의 어떤 상황 정도는 왔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네, 뭐 시원한 답은 없는데 그래도 뭐 아까 말씀하신 게 인상에 남는 게 지난번에 이제 2,550까지 밀려갔을 때 그때 환경보다 사실 뭐 더 나빠지거나 그런 게 있느냐 기대감이 충족이 안 돼서 그런 거죠, 그죠? 좀 인플레도 꺾일 줄 알았는데 똑같고 그런 건데요. 자, 그러면 제한적인 상황하에서 섹터 전략을 짜겠습니다. 제한적인 수급이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형주 못 가는 거고 일부 뭐 우주항공, 국방이나 친환경, 뭐 태양광, 풍력 이런 쪽으로 최근에 좀 자금이 가는 거잖아요. 예, 섹터 전략 좀 얘기해 주세요. 이거는 이제 제가 조금 다른 방식으로 설명을 드리면 거래대금 증가에 따라서 구간에 따라서 좀 달리 전략을 세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코스피가 지금 한 7조 원 정도 되고 코스닥도 한 7조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래대금 7조 원 사이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부분적인 어떤 정책 관련주 또는 짧은 순환매 정도밖에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근데 여기서 거래대금이 만약에 증가가 돼서 한 8조 원대 중반에서 9조 원대까지 올라간다라면 그러니까 중형주급 이상 되는 종목군들 대표적인 게 뭐 소부장이라든가 뭐 기계업종이라든가 그러니까 이런 종목군들이 각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실적이라든가 정책적인 어떤 뒷받침이 되면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은 이미 만들어져 있거든요. 근데 자금이 들어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게 시가총액을 합치면 이렇게 작은 종목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현재 수급 구도에서는 광범위하게 끌어올리기는 좀 어렵다라고 봐야 되는데 만약에 거래대금이 8조 원, 9조 원까지 올라간다면 이런 종목을 끌어올릴 수 있는 돈이 들어왔다 이렇게 판단이 되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음에 만약에 거래대금이 10조 원 단계를 넘어간다라고 보면 대형주를 올릴 수 있는 돈이 들어왔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게 움직일. 그러면 우리가 모멘텀을 생각해보면 중국의 방역이 완화가 돼서 수요가 살아나는구나, 공급망이 풀리는구나. 그럼 걱정거리가 풀리는 게 공급망 문제하고 수요 회복에 대한 문제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반도체라든가, 그러니까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다음에 이제 자동차주, 이런 종목군들이 또 힘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거래대금 7조 원, 뭐 8조 원에서 9조 원 사이 10조 원 단위로 보면서 이제 접근해 보시면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상반기가 거의 마무리되고 있잖아요. 지금 6월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상반기가 마무리되고 있는 시점에서 실적, 숫자는 어느 정도 좀 노출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적 대비 싼 주식들, 다음에 이제 걱정했던 것보다는 숫자가 잘 나왔네라고 평가되는 종목군들, 이게 바로 말씀드렸던 반도체, 자동차, 그다음에 이제 기계업종. 그거 외에는 이제 업종 내에서도 좀 골라담기 형태거든요, 지금은. 그래서 뭐 게임주가 있다 그러면 게임주 중에서 올해 NC소프트가 지난번에 제가 이제 뭐 못난이 주식들이라는 표현 드리면서 그때 이제 뭐 카카오라든가 NC소프트라든가 하이닉스라든가 이런 종목군들 설명드린 적이 있었는데 뭐 카카오는 올라갔다가 다시 빠졌고 NC소프트는 최근 들어서 추세가 상당히 강하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골라서 가는 장세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숫자가 좀 확실하게 상반기에 좋았던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분기 실적 보면 다 나오니까 이런 종목들 중심으로 업종 중심보다는 이제 종목 중심으로 접근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반도체, 자동차, 기계 업종은 어떤 것들인가요? 그러니까 기계 보면 지금 미국에서도 이제 그 캐터필러라든가 이런 종목군들의 흐름이 양호하거든요. 그러니까 인프라 투자가 중국에서는 필연적으로 따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어떤 기계 장비류의 종목군들 같은 경우가 좀 힘을 낼 수 있으니까 이런 어떤 중장비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도
계속 좀 관심을 가져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반도체, 자동차, 기계. 근데 조금 멀어 보입니다. 사실 아직 장이 그죠. 제한적인 에너지이기 때문에 짧게 가는 쪽인데 조금 이제 정상화가 된다고 생각했을 때 이제 기준이고요. 실적 말씀하셨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2분기 실적이 사실은 우리가 예고할 수 있는 예상할 수 있는 재료인데 지금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환경들의 기업들의 그 수익성을 분명히 훼손시켰을 거거든요. 그래서 2분기 실적이 사실 기대가 아니라 좀 걱정이 되는 상황이다. 근데 이제 그것만큼 또 환율이 올라가서 예.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의 실적을 평가할 때는 이제 비용적인 측면도 있지만 또 외환 환율에 대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환율이 생각했던 것보다 2분기 중에 좀 높았기 때문에 평균 환율을 감안해 본다면 그러니까 상당 물론 이제 외화 차입에 따라서 또 다르긴 하지만 이것들을 감안해 봐도 환율이 어느 정도 상쇄를 시켰다라고 봐서 우리 주요 기업들에 대한 실적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영향은 그렇게 크게 받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자동차 같은 게 1분기에 대표적이었잖아요. 이제 업황 안 좋았는데 비용 통제하고 환율 효과 이런 걸로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왔잖아요. 예. 그런 뭔가 좀 시나리오를 좀 그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답답한 시황인데요. 이동훈 대표님과 함께 중심을 좀 잡아보세요. 어쨌든 간에 시간은 이번 주 넘어서 FOMC까지 조금은 시간을 좀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유튜브를 보시면 10시 시황의 해설자들 내용을 저희가 등록해 놓으니까요. 참고하십시오. 이동훈 대표님 고맙습니다.